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회 싱크대에 이어 2주 만에 돌아온 오늘 문화살롱의 DJ 당금의 멀티 엔터테이너 서혜기입니다. 와. 일당백콩 매우 감사하고요. 오늘 녹음에는 누가 함께할 예정인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유일한 외자 닉네임 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내향인 중에서 제일 외향인 진이입니다. 네, 오늘 당금 문화살롱은 이렇게 소수정의 녹음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저희 3명만 나와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지만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희. 화이팅. 화이팅. 이번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날이 공교롭게도 9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근황과 함께 9월을 마무리하는 소감까지 가볍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알바를 열심히 하면서 학교 막학기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자취 2달 차로서 아직까지는 조금 의지가 남아있는 상태라 열심히 밥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3일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벌써 개강이 1달 차가 다 되어 간다는 게 되게 실감이 안 날 만큼 9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도 남아있고 해서 다가오는 10월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10월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자취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되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딱 2달. 야, 부럽다. 한참 음식 많이 해먹을 때죠. 맞아요. 한 6개월만 지나면은 음식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싹 사라지기도 마련인데 음식 많이 해보시는 그런 자취 생활 되길 바라고요. 다음 빵님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저는 개강하고 한 달이 정말 정신없게 바빴던 것 같아요. 저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술독에 빠져서 지내느라 돈과 체력이 다 소진이 돼서 10월은 정말 공부만 할 생각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과음을 하고 내리막에서 자빠지는 바람에 좀 큰일이 날 뻔해가지고 어머나. 지금 혹시 제 어쩐지.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한 달이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보실 수 없겠지만 지금 상처가 좀 나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도 술 마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고 또 개강 시즌인데 조심하시고 공부 10월 달엔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저는 2주 만에 나왔잖아요. 원래 녹음 또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 나온 이유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연극을 올리고 왔어요. 9월 달에. 9월 내내 어쨌든 저는 연극이라는 그거에 매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끝나고 난 상태라서 마음도 편안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 9월에 마무리하는 그거는 연극 열심히 했다. 이제 현생을 살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연극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빵님은 보러 오셨거든요. 네, 제가 80년대 배경 극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각본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연기도 좋았고. 네, 각본이 좋았던 거가 먼저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마무리하는 당금이들의 소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9월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10월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저희 당금이들이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화살롱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대학생들의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문화생활 백과사전.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위양분이 오살롱.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고구마요. 그래 호구마 아니 호구마요? 호박고구. 호박 고구마 예. 와우. 이 마이크는 안 터졌겠죠. 예, 제가 또 한번 청취자분들께 연기를 들려드리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낯이 되게 두꺼운 편인데도 상당히 창피해요. 아우. 적응하세요. 저희
앞으로 이럴 일이 많을 거니까 다들 적응하시고 연기 많이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왜 이렇게까지 제가 대본을 사실 제가 썼는데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기였어요. 두 분의 연기 아주 아,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칭찬 정말 감사히 들었고요. 방금 들려드린 짧은 상황극에서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오늘 문화살롱에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추억의 시트콤입니다. 시트콤은 아마도 10년에서 20년 전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방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시트콤이라는 장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죠. 패널분들은 그 당시에 시트콤 즐겨보시는 편이었나요? 또 각자 기억나는 추억의 시트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시트콤 엄청 열심히 챙겨본 편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시트콤은 그 순풍산부인과인가? 순풍산부인과. 그거 다들 아세요? 그거를 엄청 엄청 어렸을 때 TV로 봤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이랑 그 하이킥 시리즈는 쭉 다 봤던 것 같고 그리고 MBC에서 했던 그 태희 해교 지연이라는 또 시트콤이 있었어요. 오.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특히 하이킥 같은 경우는 왜 지금이야 뭐 다시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은데 뭐 플랫폼들도 많고 근데 그때는 왜 케이블에서만 재방을 했었잖아요. 그때 케이블에서 하는 재방들도 다 챙겨봤었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로 클립들을 다시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세대는 하이킥을 정말 많이 보고 자란 것 같고 태희 해교 지연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이게 아마 그렇게까지 막 인지도가 엄청 높은 그런 시트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박미선 씨 나오고 이랬던 시트콤. 네, 저도 기억나요. 네. 오, 저만 모르고 있었던 네, 거였군요. 굉장히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아, 그럼요. 자, 다음 빵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개그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잼민이어가지고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KBS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했던 것도 거의 다 챙겨보는 편이었고요. 시트콤도 아까 말씀하셨던 태희애교 지연이 같은 굉장히 마이너한 시트콤부터 해서 뭐 몽땅 내 사랑이라든지 오. 아니면 뭐 안녕 프란체스카 뭐 굉장히 메이저한 시트콤인 하이킥 당연히 애청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트콤과 관련한 추억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오, 처음 듣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니님은 또 공감을 해주셨어요. 저 그 몽땅 내 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되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저 그것도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네, 거기 그 조건 가인님 맞아요. 나오지 않나요? 네, 오, 그때 우결 한창 촬영하셨던. 네. 신기한 그게 많네요. 저는 어땠냐면 제가 어떤 TV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나오기 시작했던 게 거침없이 하이킥이라서 그거를 이제 보고 하이킥 시리즈는 다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시트콤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5년도에 마음의 소리 정도만 그 정도만 실제로 챙겨봤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시트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알고리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던 거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순 없다. 그래 그거. 네, 김병욱 감독님 작품 맞아요. 아닌가요? 그것도? 네. 그거를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클립으로는. 네, 거침없이 하이킥 할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아닌가요? 제가 다 6살 때쯤 그쵸?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도 한 8살 이때쯤이었으니까. 음, 7, 8살. 제가 다 6살 때, 8살 때 굉장히 어린 시절에 나왔던 거네요. 네. 이렇게 추억의 시트콤들이 아직까지도 인기리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던 호박고구마 역시 무려 공식 클립 조회수가 도합 1000만 회에 가까운 명장면이죠. 혹시 패널분들은 이 외에도 시트콤, 명장면이나 유행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성대모사도 환영이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을 주는 건가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왜 그 민호라는 되게 얌전한 아들 있었잖아요. 정준하 아들로 나온 아, 네네. 그분이 약간 본인의 이미지를 좀 변화시키려고 카리스마 민호 이거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아는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약간 이거는 성대모사를 할 수 없는 거라서 표정을 되게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약간 이렇게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듯이 하는 그런 표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모든 가족한테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게 진짜 너무 귀엽고 웃겨서 그게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거는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그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강승윤 씨가
그 정수정 크리스탈 씨한테 불러주는 약간 수정 찬양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 네, 당연히 알죠. 네, 저도 그게 뇌리에 박혀서 네, 한동안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되게 단순한 노래 가사인데 멜로디가 되게 고퀄이에요. 그리고 강승윤 씨가 또 한 보컬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저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나올 때 저는 강승윤이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고 있던 상태로 그걸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노래 잘하는 개그맨이구나. 이랬었는데. 어리면 그럴 수 있죠. 네. 강승윤 씨가 들으면 약간 슬퍼하실 네. 것 같은데. 슈스케에서 얼마나 레전드를 쓰셨는데. 하지만 저는 지금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강승윤 가수님. 네. 사랑합니다. 수습 감사합니다. 네, 빵님은 어떤 장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띠드버거 그 장면을 어렸을 때 음. 봤을 때는 되게 별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계속 인터넷에서 시자가 많이 돼가지고, 띠드버거 먹고 싶다고 네.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윤민과 민민의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둘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8살, 7살로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어졌으면 좋겠는지를 굉장히 매일 밤마다 이불 덮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셨나요? 저는 사실 윤민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어남녀, 어남택 이런 것도 다 원조가 거침없이 하이킥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이어지는 것도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새 챙겨보는 게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클립 챙겨보다가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키위 하나 뺏어 먹겠다고 그 늙은이 두 분께서 애 집을 아주 작전을 짜면서 쳐들어가는 장면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거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막 알고리즘에 뜰 때마다 들어가서 보면 웃기고 막 맨날 웃고 그랬던 것 같고, 사실은 하이킥 시리즈는 대체적으로 뭔가 유행어나 이런 명장면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뽑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남았던 거는 이광수가 모기춤을 추는 거야.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에 물었어. 잘못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악기가 돼버리신 분이죠. 그렇죠. 원래 잘못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악기가 되곤 하는데 이광수는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10년째 계속 악기로 쓰이고 있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쓰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뭔가 그 시절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관객 웃음소리, 이게 효과음으로 삽입이 되는 거나 아니면 거침없이 하이킥의 범위 같은 감초 역할의 객시코 캐릭터가 꼭 등장하는 게 그 시절의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절 시트콤만의 특징은 이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캐릭터 측면에서도 이런 캐릭터는 꼭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절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제 하이킥 시리즈만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은 거침없이와 지붕 뚫고 하이킥 두 시트콤에 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고등학생이 등장한다는 거가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그 고등학생이 의외로 굉장히 순정파라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그리고 교사도 항상 등장을 하고요. 네. 그렇네. 오, 되게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역시 윤민을 미셨던 역시 분답게. 윤민의 민 것답게 네. 하이킥에 전 진심이기 때문에. 재밌다. 진심으로 보셨다는 게 딱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 하이킥이 대부분 가족 중심의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는 정준하, 그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는 정보석 씨, 그 짧은 다리 역습에서는 안내상 씨처럼 되게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있는 되게 몰이를 많이 당하는 아버지가 꼭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머니는 되게 똑부러지고 당찬 스타일이고 항상 약간 그런 구도가 항상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캐릭터 측면에서는.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가족이 어쨌든 아버지가 좀 더 그거 하고 어머니가 좀 더 똑부러지고 이런 거다 보니까 뭔가 그 시절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의 가족이라는 그 클리셰를 깨부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재밌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시트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시트콤 장르의 특징이겠지만
캐릭터가 굉장히 과장돼 있거든요. 음. 뭔가 좀 더 일반적인 사고에서 나오지 않는 사고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건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네들은 자기가 제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네, 맞네. 자기네들이 제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약간 무한도전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나만 아니면 돼 정신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좀 많이 드러나는 장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적당히가 없어 사람들이. 중간이 없어서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콤의 명장면이랑 유행어 캐릭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추억의 시트콤들을 다 케이블 채널 같은 곳에서 재방송할 때 보거나 아니면 IPTV에서 VOD로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클립으로 공개되면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해요. 시트콤 세대였던 저희 2030이 추억 삼아 다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시트콤을 접해보지 못한 10대 저희 세대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시트콤을 많이 보지 못한 세대였는데 이렇게까지도 인기를 좀 얻으면서 조회수가 기본 몇백만 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옛날 시트콤 영상들은 왜 유튜브에서 다시 인기를 얻게 됐을까요? 저는 일단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라는 공식이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 공식이 여기서도 좀 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상관없이 재미있는 콘텐츠는 무조건 다시 찾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 시트콤들이 일단 웃음 코드를 노린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과장된 캐릭터들이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서사도 재밌고 해서 다시 찾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막 과외나 어디 알바하면서 만난 좀 어린 친구들도 유튜브에서 하이킥 시리즈 보고 재밌어서 요즘에 막 보고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세대에 상관없이 딱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웃음 코드가 있어서 그 이유가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가족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상적인 좀 관점에서 가다 보면은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던 드라마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빵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도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즐길 거리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은 편이고 이렇게 시트콤처럼 순한 맛으로 가족끼리 볼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인데 재밌는 컨텐츠들이 요새는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 컨텐츠들의 향수를 느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유튜브를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유튜브를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쨌든 긴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게 한계가 생겨요. 좀 이게 사람들이 볼까 싶은 거예요. 점점 숏폼 콘텐츠가 생겨나고 이제 틱톡도 생기고 인스타도 릴스가 생겨나가는 마당에 과연 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시트콤은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시트콤이 옴니버스 형식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에피소드마다 다 킬링 포인트가 하나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게 길게 봐도 긴 영상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재밌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5분으로도 하이라이트로 자를 수 있고 숏폼으로도 자를 수 있어요. 그 장면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또 알고리즘을 또 같이 많이 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시트콤이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서 저는 좀 더 역주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시트콤 자체가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맞아요. 그 보니까 5분 순삭 이런 콘텐츠로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킥 시리즈도 맞아요. 보면은 뭔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딱 킬링 포인트가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무한도전이 다시 뜨고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이유잖아요. 하나하나의 킬링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좀 역주행하는 이유가 많다. 그래서 당근도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미디어팀 화이팅!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 네, 잠깐 단길로 샜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 예전 시트콤들을 많이 다시 보곤 하는데요. 그땐 그랬지 하면서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패널분들은 그 시절 시트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문화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시트콤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굉장히 그때 만들어진 컨텐츠 치고도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딱히 위화감 없이 보는데 간혹 가다가 시대를 실감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준혁이 이제 위험에 빠진 황정음을 구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불량 청소년한테 둘러싸인 황정음을 구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막 너네 다시 한번 오면 막 뽀사버린다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멋있게 말하는데 갑자기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런 데서 약간 시대를 실감하곤 했습니다. 근데 뽀사버린다는 말이 그게 시대에 떨어진 말인가요? 저는 이거에 저 동네에서도 많이 쓰던 말이어서 뽀사버린다니. 정말요? 네. 요즘 같았으면 아마 뭐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뽀사버린다는 약간 그 시절 고등학생 감성이 아, 살아있는 그런 음,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저희 동네가 조금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유행에. 동네 바이 동네죠. 동네 바이 동네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볼 때마다 핸드폰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왜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에 한참 막 과도기일 때 이런저런 핸드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킥 시리즈들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막 초반에는 뭐 폴더나 약간 되게 조악한 슬라이드 폰이었다가 중간에는 터치폰 생기고 막 그 듀퐁폰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똑딱해서 올려서 전화 받는 핸드폰? 네. 그게 뭐예요? 신세경이 극중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해서 네.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위에를 약간 올려서 받는 그런 핸드폰이 있는데 뭔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그렇게 핸드폰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썼던 핸드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그때 그 시절 감성이 살아있는 그런 핸드폰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그 세경이가 핸드폰 선물 받아서 처음 이제 막 셀카를 찍기 시작하는 네, 그런 맞아요, 장면 맞아요. 아시죠? 그거 볼 때도 원래는 핸드폰에 전면 카메라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저 후면으로 후면으로 찍었죠. 찍었잖아요. 네. 진짜요? 네, 모르셨어요? 어. 또 세대 차이가. 이런. 어머. 어머나. 그래서 딱 그 시절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고 한참 막 셀카를 많이 찍기 시작하던 그 시절이라서 그런 셀카 문화 또 거기서 뭔가 확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 신세경 핸드폰이 너무 어린 마음에 갖고 싶었던 것 저도.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세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네요. 저는 핸드폰을 스마트폰부터 썼던 세대라 이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베이비였네. 베이비. 저 방금 그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던 게 지금 드라마들도 PPL 받으면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폴더폰도 이제는 나오는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뒤에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렇게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시트콤을 보면서 아,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였구나 싶었던 게 집안의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인테리어 방식이나 집안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도 점점 바뀌잖아요. 저희 본가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인테리어를 바꿔왔던 그건데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딱 그 감성이다 싶은 게 있어요. 약간 좀 식탁에 이렇게 해서 막 모아서 이렇게 앉는다든지 그런 대식탁이 있다든지 약간 그런 게 조금 옛날 시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향수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리고 거실에 이렇게 큰 소파랑 협탁 놓여져 있는 그런 맞아요, 구조도 맞아요. 네. 저희 집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다 치웠거든요. 협탁 같은 거. 그리고 소파도 좀 편하게 각자 앉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꾸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쵸. 한국인은 협탁 있어봤자 소파에 기대서 바닥에 앉는 사용하기 바닥에 때문에 앉으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세대별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던 세대도 다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1부에서 추억여행을 하게 만드는 그 시절 시트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2부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서 추억의 시트콤을 더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코 리뷰 타임. 자, 이제 문화살롱 2부 리뷰 타임으로 넘어왔는데요. 작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우리 당금이들이 답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추억의 시트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아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빵님,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어떤 건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해볼 작품은 바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방영된 두 번째 하이킥 시리즈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하이킥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높은 인기 덕에 방영이 2주나 연장되며 하이킥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나간 작품입니다. 전작이었던 거침없이 하이킥이 이순재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지붕 뚫고 하이킥은 이순재 가족, 신세경 가족, 김자옥의 하숙집 친구들까지 여러 형태의 가족들과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각자의 삶을 그려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작품의 엔딩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붕 뚫고 하이킥을 이미 보신 청취자분들은 저희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문화살롱을 들으신 뒤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붕 뚫고 하이킥은 평범한 일상들을 다루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진한 감동과 여운을 더 가까이 전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화에서 정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훈과 세경을 그리워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보러 오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라면, 세경 씨를 만났더라도 바래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만약을 생각하기도 하죠.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만약에 하고 생각해 본 게 있나요? 만약을 생각할 때의 감정은 후회, 그리움, 아쉬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엄청 사소하게 되게 만약에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후회할 때 만약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제가 아침에 알람을 안 맞춰가지고 1교시 지각을 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약간 학교를 막 부랴부랴 가면서 뛰어가면서 막 후회하는 마음에 그냥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확인을 했었으면 안 늦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었어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1교시 수업인데 알람을 못 체크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정말 후회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빵님은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지니님 혹시 MBTI S신가요? 아니 저 N. N이세요? 근데 굉장히 후회를 되게 굉장히 가까운 과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후회라고 하자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후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돌잡이 때 그거 잡지 말걸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은데, 네, 가장 큰 후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입시가 아닐까. 현역 때 좀 더 제대로 했더라면 내가 강남대성에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저도 후회되네요. 2학년 때 공부 좀 했더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요? 그렇죠. 네. 좀만 공부 더 했더라면. 저도 약간 수능에서 그 문제 그냥 이걸로 찍었었으면. 그쵸. 그것도 약간 후회되는 것 같아요. 2번으로 찍을 걸. 비문학 그냥 찍을 걸. 저는 최근에 만약에라고 생각했던 게 좀 후회, 그리움, 아쉬움,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연극을 끝냈다 보니까 이게 저는 공연을 4회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을 했었는데 그게 후회되는 거죠. 이제 저는 3, 4회차 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 1, 2회차 때 좀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듣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좀 후회가 되는 것 같고. 제가 갔던 게 혹시 몇 회차였나요? 2회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셨는데. 저 대사 반 정도 까먹었던 거 알아요? 거기서? 정말요? 네.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반 정도는 애드리브였어요, 거기서. 근데 티가 안 났으면 네. 그냥 엄청 잘하신 네.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본을 못 따라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래서 저는 4회차 끝나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최근에 만약에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가슴 아파진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했습니다. 네, 아니 저희 부원들은 다 캐릭터가 너무 설기님 그 자체였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 부끄럽네요.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다시 지붕 뚫고 하이킥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좀 많은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붕 뚫고 하이킥에는 순재의 가족, 세경의 가족, 그리고 자옥과 하숙집 식구들까지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각 가족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꼽아보고 캐릭터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통해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일단 순재네 가족에서는 저의 약간 최애 캐릭터가 해리거든요. 그 막내 애기 있잖아요. 왜냐면 일단 집안의 막내인 만큼 모든 관계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되게 미운데 미운 짓 되게 많이 하는데 한 번쯤 꼭 시선이 가게 만드는 그런 귀여운 인물이라서 저는 순재네 가족에서는 해리를 대표적인 캐릭터로 꼽아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맞아요. 해리가 진짜 딱 악동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저는 순재의 가족에서는 보석. 정보석. 이게 하이킥의 좀 전통적인 클리셰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좀 무능한 근데 그거를 너무 찰떡으로 연기했던 것 같아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순재의 가족에서. 그리고 그 가족을 대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콤 안에서의 그거는 그냥 웃기면은 그게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보석이 제일 웃겼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대표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빵님은 어떠세요? 저도 역시 해리를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영상이 올라오니까 댓글에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해리가 그 밉상이라는 의견보다 그 세경 동생 이름 뭐였죠? 신혜. 신혜가 밉상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맞죠. 그래서 이게 역시 사람들이 10번 잘못하고 한 번 착한 일을 하면 굉장히 좋게 봐주고 정말 10번 착하다가 한 번 조금 밉상짓을 하면 밉상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모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미운 애였는데 착한 애 하면 착해 보이고. 네. 역시 해리도 어린 애였구나. 역시 아이다운 순수함이 있다 이러고 신혜는 남의 집에서 저렇게 식탐 부리고 왜 저러냐. 둘 다 어린 애인데 좀 그렇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세경의 가족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세경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아버지랑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동생을 데리고 아무 혈연도 지연도 없는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진짜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희생적이고 순수하기도 한데 저는 세경이 좀 돋보였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어딘가 한 구석에는 좀 그래도 잘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삶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가득한 인물인 것 같았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많이 갔었고 이 세경이네 가족의 어떤 결말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경이네 가족에서는 세경이를 꼽았습니다. 네, 세경이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빵님은 세경의 가족에서 누구 꼽으셨어요? 네, 신의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저도 세경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캐릭터인데요. 세경이 극중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살, 21살 아닌가요? 맞아요. 20살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어렸으니까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어린 나이고 네.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는 세경이도 상경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어두운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캐릭터가 어두워지고 굉장히 웃음기 없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때 어렸을 때 봤을 땐 진짜 어른이구나 그쵸. 생각했었는데 되게 어른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 또래잖아요. 저 실제 배우도 아마 20살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저는 세경의 가족에서는 신혜를 뽑았어요. 그게 신혜가 어쨌든 이 드라마 전체의 화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신혜의 시선으로 이게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신혜의 시선으로 어쨌든 드라마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세경의 가족을 넘어서 그냥 이 하이킥에서의 이런 정체성 대표적인 캐릭터가 저는 신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든 장면의 그 관점은 다 신혜의 관점이었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또 자옥과 하숙집 식구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여기에서의 캐릭터는 또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자옥이랑 광수의 그 관계성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둘의 그 티키타카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재밌다 하면서 그때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하숙집 주인이랑 새들어 사는 세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수직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되게 투닥투닥도 많이 하고 특히 자옥이 광수를 되게 약간 미워하면서도 되게 애증을 느끼는 그쵸.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그게 또 그 하숙집 식구들의 어떤 유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서사인 것 같아서 그 둘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빵님은 있으실까요? 저는 황정음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황정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밉상짓을 많이 하거든요. 신세경이 이제 청소를 하는 와중에 과자 부스러기를 실시간으로 떨어뜨리면서 헨젤과 그레텔을 짓을 한다던가 그걸 비롯해서 뭐 돈을 빌려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을 한다던가 세경이한테 돈을 꿔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의 매력이 정말 엄청나서 그 밉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호감 캐릭터로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정음 캐릭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줄리엔 뽑고 싶어요. 오. 이게 제가 본 거는 제가 봤던 클립들로 생각을 하면 여기엔 정상이 없거든요. 자옥과 하숙집 식구들은 맞아요. 정상인 캐릭터가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줄리엔은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좀 물론 하이킥이다 보니까 뭐 완전한 그건 아니겠지만 줄리엔은 제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 정상 이상이에요. 그쵸. 그 정도면은 그냥 완전 엎드려 절해야 될 정도로 착한 캐릭터인데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그 하숙집이 너무 웃겨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음.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 그쵸. 그런 맞아요. 정체성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되게 맞아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는 여기 캐릭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마 줄리엔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한번 볼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표적인 캐릭터를 보시고 한 번씩 추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작년에 하이킥 첫 번째 시리즈인 거침없이 하이킥의 배우들이 다시 모여서 베스트 에피소드 탑5를 이야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당금에서는 지붕 뚫고 하이킥을 추억하면서 베스트 에피소드 5가지 한번 뽑아볼까요? 각자 한 2-3개씩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음주가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주가에 맞아요. 그 황정음 씨 연기가 진짜 너무 출중해서 너무 웃겼어요. 네, 술 취한 연기가 정말 압권이고, 네, 이거랑 더불어서 떡실신 에피소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떡실신이라는 말이 딱 그쯤에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쵸, 그쵸. 초등학생인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그리고 빵.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 내리막길에서 구르는 짓을 하면서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네요. 술상관의 구조를 네, 떡밥 회수 장난 네, 아니죠? 네. 여러분들 술 적당히 마시고요. 지니님은 어떤 에피소드 뽑아주셨어요? 저는 되게 꼽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쓱 유튜브에서 다시 클립들을 보다가 너무 귀여워서 뽑고 싶었던 게 그 해리가 김연아 선수의 그 올림픽 경연 장면을 보고 피겨 선수가 되고 싶어서 모든 아. 가족들한테 이거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맞아요. 김연아 맞아요. 선수 그 시그니처 포즈 네. 그거 하고 다녔던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하이킥도 지붕 뚫고 하이킥은 되게 슬프게 엔딩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특히 그 해리랑 신혜가 이별하는 장면 거기가 아. 너무 슬펐어가지고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쯤에는 미운정 다 들어가지고 서로 눈물 좀 흘리고 있는 게 좀 많이 슬픈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원초적인 웃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수능 시험 있잖아요. 아, 네. 네, 맞다. 맞아요. 그 순재네 가족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약간 자기네들 가족에 관심 없는 거, 맞아요. 각자 도생하죠. 각자 도생하는 거. 그래서 되게 그게 웃겼는데 그전 그 와중에 거기에 이기광 맡겨 있으면 그냥 모든 상황이 정말 한장스러운 장면이 그 에피소드라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꼽자면은
저는 남자니까 어쨌든 군대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면은 좀 더 재밌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현실을 듣고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웃겼거든요. 신의 해리 병영 캠프 아 편. 맞다. 그것도 진짜 웃겼는데. 그 시기쯤에 이광수가 런닝맨에서도 나올 시기잖아요. 네. 런닝맨에서도 그 도둑잡기 하면서 조교 행사하면 그게 되게 웃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좀 오버랩 되면서 이광수가 신의 해리를 정말 진심으로 굴리고 있는 게 너무 웃겨서 전 그 편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수능 시험은 심지어 1등하고 2등이 세경이랑 정보석이었던 것 같은데 제일 승재랑 맞아요. 먼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사위와 이제 네. 객식구. 객식구. 네, 진짜. 정말 환장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작가분들이 진짜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지붕들과 하이킥이 충격적인 새드 엔딩으로 막을 내렸죠. 이게 웃음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장르인 시트콤에서 비극적인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났다는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그 당시 시청자 게시판이 마비될 만큼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금이들은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응? 이게 진짜 끝인가? 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막 한참 친구들끼리도 그 막 신세경이 사실은 귀신이래 막 이러면서 또 다른 해석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진짜 못 믿었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봤거든요 그 장면을. 근데 되게 슬프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고 직전에 세경이가 지훈이한테 이제 마음을 고백을 하면서 근데 사실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로 둘의 시간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경이의 그 기구한 인생과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쫙 다시 되짚어 봤을 때 그렇게 세 가족이 모여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진짜 최고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는 게 되게 슬프고 좀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웠어요. 저는. 저 진짜 세경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좀 어딘가 되게 슬프게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서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됐다는 게 좀 많이 가슴 아팠던 사실인 것 같아요. 빵님은 이 결말 어떻게 보셨어요? 이 감독의 목적이 시청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는 거라면 정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 정말 10년이 지나고도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그 엔딩에서 막 커주어마이걸 하면서 그 BGM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만 그 BGM이 안 나오고 세피아 처리로 이제 화면이 처리가 된 다음에 BGM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약간 정말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비도 실제로 인공비가 아니라 진짜 그 촬영날 아침에 폭우가 와가지고 아, 정말요? 네, 실제 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늘이 도운 촬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저는 이 엔딩이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감독이 봤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말이 어쨌든 모든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고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사 세옹지마긴 하니까 조금 역시 그래도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는 싶은데 좀 결말이 좀 그런 건 사실이죠. 맞아요. 사실은 이게 아까 전에도 그 베스트 에피소드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김연아 포즈 따라하는 해리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쪽대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트콤을 촬영했을 때 네. 정말 그 시대의 이슈를 급하게 끌어와서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쨌든 작가의 역량이 굉장히 대단한 거니까 사실은 그게 좋은 거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결말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더 납득할 수 있었던 그런 새드 엔딩이나 그랬었더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은 그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 중에 하나니까 그게 좀 양면성으로 그 서면서
모르겠어요. 그 결말을 생각하면 이게 잘 짠 결말인지 못 짠 결말인지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말인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거 비하인드 저도 감독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결말 엔딩을 가지고 작가들끼리도 되게 반발이 있었고 해서 마지막까지 수정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기님 말대로 뭔가 엄청 처음부터 잘 짜여진 준비된 엔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감독이 또 그런 말도 했었더라고요. 되게 결말이 개연성 없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비판을 하니까 또 되게 그럴듯한 답변을 하셨는데 인생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꼭 결말에서 개연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나서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이러니하다. 그쵸. 이 밝은 분위기의 작품이 왜 그렇게 됐어야 하나는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내일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좀 더 레전드 작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같았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세경이었다면 이민을 결정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은 국내에 남는 결정을 했을 것 같나요? 이민. 어렵네요. 근데 저라면 좀 정면 돌파를 했을 것 같긴 해요. 이민을 굳이 안 가도 어쨌든 저는 무조건 이 한국에서 이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오기가 생겨서라도 한국에 좀 남았을 것 같긴 하네요. 오기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가 굉장히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 같았으면은 정말 이기적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수능도 보고 대학도 가고 세경이가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로 나오니까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이제 대학도 진학을 하고 해서 제 꿈을 늦게나마 찾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생각은 처음 해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저도 만약에 세경이었다면 꼭 새 출발을 아예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쵸? 아마 제 기억에 타히티로 가는 거였나? 맞아요. 그랬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정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그런 나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이런 차가운 현실보다도 그게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저였어도 세경이 본인이랑 그리고 또 신혜도 어린 학교를 다녀야 하는 친구니까 그쵸. 그 둘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는 좀 아빠를 설득해보지 않았을까? 미래 계획이 있냐고 좀 더 캐묻지 않았을까? 저는 아빠 혼자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어쨌든 국내에 남기 힘든 상황이니까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세경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서 좀 더 작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추억의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함께 리뷰해봤고요. 다들 추억여행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제 패널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감정들과 생각을 담아서 청취자분들께 추천 멘트 또는 한 줄 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께 이 작품을 추천해주고 싶은가요? 저는 하루에 작은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옛날에 너무 옛날은 아니지만 한 10년, 15년 전 이때 향수를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향수를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짧게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 적당히가 없어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적당히 없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은 정말 일상적인 작품이잖아요. 정말 비범하면서도 일상적인 작품이니까 이게 모두 그러니까 이 가족의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도 이 스토리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모두에게도 일상적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지만 저는 좀 특정을 하자면 밥 먹을 때 혼자 보기 심심할 때 야, 이거 아무거나 틀어서 봤으면 좋겠다. 이게 스토리도 있고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냥 편할 때 봐라. 아무나 편할 때 봐라. 후회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오늘 녹음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본을 써봤던 회차거든요. 사실 이번이. 그래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제 이런 추억의 시트콤 막 저희 장면도 아까 막 얘기하고 유행어도 얘기하고 하면서 저 너무 생각보다 많이 웃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처음 쓴 대본인데도 굉장히 알차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녹음도 되게 풍성해진 것 같고 저희 세 명인 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성공. 성공적인 데뷔작이었던 걸로 합시다. 다음 빵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당금에 함께하게 되면서 참여한 두 번째 녹음이었는데요. 어떻게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대본을 잘 써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소수 인원이라서 정말 좀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정말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두 번째 오신 것 치고는 굉장히 뭔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 질문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녹음 많이 나오시고요. 네. 자주 나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 소감을 좀 하자면 저는 DJ가 이제 이 두 번째잖아요. 이제 두 번째 네. DJ인데 대타로 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두 분도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무리 없이 했던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추억 여행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PD분들 듣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싱크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는 대체로 평범하다고 여겨있는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고 늘 보는 사람을 만나고 언제나 그렇듯이 하루를 마무리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말 너무 익숙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주인공도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에는 수십 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들 모두가 동시에 카메라에 비춰질 수는 없죠. 하지만 이들이 카메라에 등장하지 않는 순간에도 각자의 하루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 속 어느 순간이 바로 장면이 되죠. 그 장면들이 모여 비로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 평범한 날이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하지만 쉬지 않고 흘러가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당신들의 금공강 역시 평범한 금요일 밤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며 심없이 흘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진이, DJ의 설기, 패널의 진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